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태영그룹이 지주사인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정상 개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채권단은 워크아웃 계획을 속전속결로 확정하고 태영건설 정상화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데요. 과연 태영건설은 회생할 수 있을지 짚어보고요. 태영건설 사태가 불러온 부실 PF 논란의 쟁점 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주요 채권자들과 태영그룹 측이 오늘 만나서 이제 태영이 내놓은 그 추가 자구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정식 개시 여부는 내일. 네, 내일 이제 1차 거죠. 회의를 합니다. 네. 채권단 회의를 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워크아웃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 일파만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 관리보다는 워크아웃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어제 이제 태영그룹 회장이 그 SBS를 담보로 맡길 정도까지 양보를 했어요. 네. 양보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네. 약속을 어긴 겁니다. 처음부터. 네. 네.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일단은 워크아웃으로 갈 거는 같고. 네. 네. 그 태영 측이 이제 자구안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시라도 우리 시장이 아직 모르는 그 추가 부실이 발견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건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돼요. 왜요? 태영건설의 계열사가 몇 개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이제 태영인더스트리는 매각을 했고요. 네. 지주회사가 이제 TY홀딩스인데 네. 홀딩스의 지분이 있는 곳은 일단은 그 회장이 뭐 다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네. 숨은 채권이 채무가 나올 확률은 크진 않습니다. 네. 사업장이 약 한 그 60개가 넘는데 그중에 581개의 그 하도업체가 있어요. 건설사 사업장이 건설사에서 네. 지금 문제가 된 건 건설만 문제가 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자금 계획을 보면은 태영이 갚아야 될 돈은 굉장히 많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체 사업을 했던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보증은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발 채무가 나올 확률은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으로 결정을 만약에 내일 회의를 한다 그러면 네. 절차가 그다음엔 자산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사. 네, 네. 내일이 결정나는 게 아니고요. 네, 내일이 그렇겠죠. 방향성이 결정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월 정도 채권이 유보가 됩니다. 지금 갚아야 될 돈들이나 또 채권자들도 돈을 이렇게 4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자산 일사를 해가지고 구조조정하는 그 계획안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해요. 네.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채권단 회의에서 협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빨라야 뭐 5월 12일 정도 그러니까 4개월 후니까 네, 네. 1월 11일이니까 5월 달 가까이 초과돼야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발 채무 이런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교수님 네. 생각이시고 일단 2차 채권단 협의회는 4개월 뒤인 거고요. 네. 네. 문제는 이제 네. 우발 채무를 만약에 걱정하는 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있다면 네. 그 60개 현장 중에서 22개 현장은 아파트 현장인데 네. 22개 현장은 14,000가구 정도가 약 그 이상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보증 가입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전체 그 19,800가구 정도를 분양하고 있는데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부분 빼고요. 근데 이 중에서 14,000가구 정도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보증서를 끊었다는 얘기는 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거기서 대항을 해 주거나 변제해 주는 네.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30가구 이상 되는 경우는 분양 보증서를 끊어야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제는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비아파트 부분은 부분 네, 말씀하시는 비아파트 거예요? 부분은 뭐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된 상태고요. 또 이게 분양된 상업용 건물입니까? 그렇죠. 어떤 상업용 건물인가? 건물. 예를 들어서 그 태영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성동구 성동 쪽에 있는 그 낡은 그 공장을 매입을 했어요. 네. 근데 2020년도에 3.3제곱미터당 한 5, 6천만 원 정도 가는 땅을 네. 1억 5천에 샀어요.
아주 비싸게 매입했군요. 근데 그 땅값의 그 브릿지론을 네. 480을 했어요. 이 브릿지는 뭐냐면 네. 땅을 구입할 때 그 에쿼티가 30% 정도만 넘으면 국제회계 기준에서 PF를 네. 해줄 수 있는데 네. 본 PF 전에 땅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는 PF예요. 네. 이걸 480억을 받아가지고 네. 48억을 갚았어요. 10%.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갚지 못한 게 지난해 12월 28일 날 만기가 도래해서 원금 갚아야 어떻게 되는데 그 태원 같은 데서 그 돈을 못 갚았을까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미분양 주택이 많고 네. 비아파트 부분이니까 분양이 안 된 겁니다. 네, 이게 자금이 경색됐는데 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워크아웃 시절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발단은 그거지만 금액이 뭐 400억밖에 안 되지만 태영이 갖고 있는 그 전체 채무는 PF 채무는 3조 2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브릿지론을 받은 자기 거도 말고도 네. 다른 쪽에도 이 보증을 쓰면서 브릿지를 해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에서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그 PF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가계부채 부실 문제까지도 염려가 돼서 정부가 이걸 막아놓은 상태예요. 네. 이게 됐어야 그게 넘어가는데 네. 될 걸로 봤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돼서. 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네. 그런데 이제 법정 관리는 아닌 거고 지금 워크아웃으로 가려는 건데 워크아웃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태영건설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구조조정이 되면 몇 개 회사는 정리가 될 것이고요. 몇 개 회사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매각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네. 브루원 같이 이제 골프장을 갖고 있는 것들은 네. 매각하려고 하거든요. 에코비트는요? 에코비트는 환경회사인데 그것도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네. 매출액이 한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1,200억 정도 돼요. 네, 네. 굉장히 알짜 회사죠. 네. 이것도 매각을 하겠다래요. 그런데 네. 평택 사이로는 매각한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사일로는 그 곡물 저장 창고 이런 거죠. 네. 그거 외에는 뭐 다 작은 회사들인데요. 네. 이제 그 강석훈 그 산업은행 회장께서 회장이, 예.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어제 아침에 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부족하다고 그랬던 게 바로 이제 SBS 지분이라도 네. 담보로 맡기거나 매각하라는 건데 매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담보로 맡길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그 타영 회장이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태영이 정말 뼈를 깎는 그 구조조정을 할 건지 말만 하고 말 건지는 아마 내일 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구성되는 작성되는 구조조정 계획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건설사 워크아웃이 일반 회사들 기업들의 워크아웃보다 좀 더 어렵다고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계열사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와 관련된 하도급자가 많아요. 이런 거지요. 만약에 이게 워크아웃으로 가지 않고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 네. 그 태영건설의 그 하도급자가 581개의 업체라 그랬잖아요. 네. 계약서만도 1,090개가 넘어요. 근데 만약에 태영만 공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네. 태영만 공사하는 게 다른 건설사들도 공사하잖아요. 네. 이 하도급자는 되게 이제 전문 건설업자거든요, 대부분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이 부도나거나 네. 대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쪽에 임금을 못 주거나 다른 쪽도 문제가 돼서 이게 일파만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워크아웃이 되면 이게 채권이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죠. 네. 이 그 워크아웃은 소생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산소호흡기를 끼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과정에는 이제 뭐 수술도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인적 구조조정이나 물적 구조조정을 다 해야죠. 네. 불필요한 없는 물건들 또 이 관리가 어려운 물건들 또 부실 기업은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구조조정 인적 구조조정도 있지 않겠나. 네. 네, 어쨌든 워크아웃하고 법정 관리 가장 큰 차이는 경영권을 가져가느냐 네. 아니면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느냐 이제 이 차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네, 교수님. 이 타영건설 내부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모 방송에서 방문했는데 네. 2022년도에 매출액이 2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네. 2023년도에 2조 3,800으로 조금 줄었죠. 근데 크게 줄은 것 같진 않아요. 네,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총 그 차입금이 2022년도에는 1조 7,400억 정도 됐는데 지난해 2조 1,000억으로 차익이 확 늘었군요. 또 하나 PF 그 보증 쓴 거 있잖아요. 네네. 자기 공사 말고 남의 공사까지 다 공사까지. 보증 쓴 게 네. 2022년도에 2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이게 작년도에 3조 2천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2022년도에는 725억의 이익을 봤어요. 네. 근데
이거 915억의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이자가 715억이었어요. 흑자경영했죠. 네. 그런데 작년도 2023년도에는요 예상된 수지를 보면은 수익이 977억으로 늘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가 1,271억이에요. 그러니 마이너스죠. 적자고. 네. 열심히 벌어서 이자 내는데. 네, 이게 결정적으로 태영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출이 많았고 PF 자금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경설 경기가 좋고 저금리일 때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브릿지론이든 PF든 그냥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일처럼 많이들 확장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고금리로 변하면서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게 아닌가. 아마도 이 건설사들이 거시경제 쪽 측면에서는 약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네. 내릴 때는 찔끔찔끔 빨리 안 내려요. 네. 다시 말하면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2021년도 8월 달에 우리가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때 금리가 0.25포인트 기준금리였습니다. 지금 그 작년도 1월 달까지 10번을 지속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3.5%가 됐는데 네. 만약에 올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고 내년도 내린다면 0.5로 가지 않습니다. 네. 내려봐야 0.25나 0.5 정도? 더 내려가봐야 뭐 1% 이내기 때문에 역시 이제는 저금리는 없다. 중금리 이상 고금리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거기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태양건설 워크아웃을 두고 또 말들이 많은 게 이게 결국은 이제 국민들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 얘기도 잠깐 좀 해주세요. 뭐 기업이 경영 잘못해서 위기 되면은 근데 이게 이제 기업주만 보고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넣으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딸려 있는 국민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춘천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정부가 그 50조 정도를 지불했죠. 이번에 85조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업이 그 채권자들 중에서도 정부 투자기관인 산업은행이 있어요. 네. 산업은행에 돈을 다 건져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기업 나머지 은행들은 주식회사니까 네. 나중에 서로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을 좀 느끼게 되겠지만 정상화되면 네.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하듯이 환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당장은 수분양자나 하도급업자나 거기에 걸려 있는 여러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당장 파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정상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 환급 돌려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분양계약자가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 부문 중에서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22곳이라고. 22개 정확히 19,869세대입니다. 약 2만 가구군요. 네. 그리고 이게 14개 사업장이 이제 그 12,395개 사업장이 아직 그렇게 환급받지 못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6개 사업장에 LH가 진행합니다. 여기 네. 문제가 없겠죠. 네, 네. 그리고 2개 사업장은 아주 이제 그 수익원을 바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신탁사가 주관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는 아마 그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런 2만 가구 좀 안 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 탈 것 같아요. 그럼요. 막연하게 네. 지금 불안한 게 입주 예정일에 제대로 입주를 할 수 있을지 뭐 잔금 입금을 이거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이제 그 전체 그 수분양자의 네. 그저 과반수 이상 이렇게 찬성을 하면 네. 3분의 2 이상 3분의 찬성을 2, 하면 75%인가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가만 놔둬도 시공사가 바뀌어서 건물을 준공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가요? 대기업이 한 건 늦어질 뿐입니다. 늦어지는데 이제 늦어지는 거에 대한 그 지체 상황 같은 거 우리 평상시에 물리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사 가는 분들 입주하는 분들의 계획 차질이 생길 뿐이지 뭐 내가 분양받은 게 그 소멸하거나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영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데스양 네. 그 이제 브랜드가 떠올라요. 네. 건설업계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16위 정도라면서요. 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죠. 이 그렇죠. 정도면. 이제 건설사가 이제 전국에 뭐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큰 건설사 중에서 도급 순위로 따져서 100위 안에 있는 건 우리가 1군 그래요. 100위 안에가 1군이에요. 네. 그리고 200위 안에가 2군. 그렇군요. 그리고 다 300위 3군. 그 뒤에 이제 잘 안정하는데 그 1군만 해도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근데 태양이 16번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그 여파가 일파만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중견 건설업체가 망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위기까지 가게 된 배경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다고 계속 네.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업계에서는 그래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터질 게 터졌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솔직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느 상황인 건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PF 잔액이 네. 134조 3천억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네, 국내 전체요.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134조 3천억. 근데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네. 제가 마지막에 정부에다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이 PF를 일으킬 때 중간 도배상이 하나 껴 있잖아요, 지금. 도매상이요? 네. 그게 시행사라는 거예요. 네, 네. 예전에는 건설사가 땅을 사서 융자를 받거나 PF를 일으켜서 건물 지어서 분양을 했고 네. 아니면 건축주나 지주가 땅을 맡겨서 도급고사 했는데 이제는 시행사가 정돼서 IMF 이후에 98년도 이후에 중간에 시행사라는 게 끼었어요. 네. 시행사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건축주입니다, 이게. 네. 땅을 사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양반들은 100억짜리 땅을 30억 가지고 나머지 브릿지를 일으켜서 사고. 대출을 받고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 하나 안 들이고 본피업을 갑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래 현금을 가지고 현금 흐름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분양대금 들어올 때마다 갚아가는 30억을 넣고 300억 이상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중간에 끼니까 원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 사람들 마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익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비 원가가 또 올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사실 이자도 높은 데다가 이게 건축비 원가를 올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태형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사업장들도 다른 건설사들도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도미노로 퍼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은요. 네네. 거기에 이제 부채 비율이 나오는데 타형이 484.7%였어요. 네. 그런데 신세계 건설이 467.9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GS가 250.3. 네. 롯데가 233.5. 이게 다 네. 200%가 부채 넘는 비율이. 거고요. 네. 네. 부채 비율이 200% 넘으면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한국 신용평가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타형이 이거 좀 낮아요. 이거 좀 낮아요. 이 374%로 나오는데 이건 자기 자본 대비 PF 대출 PF만 네. PF만 보증 쓴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롯데나 현대도 역시 212% 또는 122%인데 PF 보증 쓴 것만 가져도 100%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워크아웃 신청하는 걸 보면서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 줄인다거나 신용 보강 요구하고 이러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려워지죠. 네. 네. 근데 이참에 이제 사실은 선별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네. 교수님.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양지대 사업장이나 또 건실한 건설사들은 좀 더 본피업을 열어서 좀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그냥 사업을 확장했거나 무분별하게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보지 않고 수주해서 네. 지금 불량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또 미분양이 많은 사업장이나 또는 경영을 방만하게 했거나 또 도덕적 해이가 있는 그런 건설사들은 이참에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게 다 가릴 수 있는 거죠. 가릴 수 있습니다. 가릴 수 있죠. 네. 금리가 이제 조금 내려갈 것을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옛날처럼 저금리는 아니더라도 한 중금리 정도라도 내려가면 지금의 그 PF 사태의 문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세요. 나아질 수 있다고 봐야죠. 이제 분양도 이 금리가 내려간다는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또 건설사는 이자 부담도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일어났던 전세 사기 사건은 네. 의도하게 전세 사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 네. 의도치 않게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내려가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가는 네. 바람에 이 PF가 그래요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서 또 수요가 증가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집을 그러면 사는 수요가 또 늘어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그런 어쩜 좀 기대도 좀 하게 되는데 아까 정부 얘기 좀 잠깐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건설 시장의 선진화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하나는 이제 원청업자가 도급을 주게 되면 제도급업자 있잖아요. 네. 제도급까지도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면 도급업자, 제도급자는 그대로 그냥 당해서 돈을 못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증보험이나 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상시 원청업자나 또는 하도업자가 그만둬도 제도급까지도 공사한 대금만큼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 아, 네, 이런 네.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시장의 구조를 좀 바꿔서 정말로 건설사는 건설사가 건물 짓고 분양할 수 있게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그럼 시행사 없어져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필요한 경우는 뭐 그 SPC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네. 너도 나도 시행사에 뛰어들어서 땅을 사서 브릿지하고 건물 짓는 거는 좀 더 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SPC는 특수 목적법이 네, 말씀하셨던 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이제 지금 부동산 PF 위기로 결국은 미분양돼서 이런 사태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공급이 한동안 안 될 거다라면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두 가지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네. 주택 수에 치지 않고 늦지 않는다. 네. 그거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게 되면요.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계약금도 안 들어오고 중도금도 안 들어와요. 중도금이 60%거든요. 네. 그래 그게 들어와야 건축비도 충당하고 또 그 뭐랄까 그 PF 이자도 내고 할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뒤에 PF에 준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고 네. 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소개했던 증권사가 문제가 되고 이게 일파만파가 돼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그 미분양 주택이 쌓일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꼭 뭐 9만 가구 넘어야 뭐 세제 혜택해서 없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오늘 발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5만 8천 가구 정도가 미분양이고요. 악성 미분양이 만 가구 정도 넘어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네. 불 꺼진 창이잖아요. 네.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어떤 대책이 가능해요? 저는 그 예전에 써먹었던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양 후 5년 동안 양도세 뭐 예, 그런 2009년도 거요? 2월 12일 날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일 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혜택을 네, 줬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양도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먹을 만합니다. 네. 또 한 번 그 냈던 게 2012년도 9월 10일부터 그 연말까지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9만 가구 정도였어요. 네. 지금 그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내외 경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네. 꼭 뭐 8만 가구 9만 가구 아니라 상황이 안 좋으면 한 번쯤은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문제 네.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워낙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주택 청약이라든가 집을 구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 네. 좋아지는 시점에서 살려고 뛰어드는데 그게 아니고 하락한 시점에서 산다면 올 상반기가 분양받는 시장도 괜찮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고분양가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는 지역의 청약은 좀 뭐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